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류석춘입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화면에 정년 교수라고 써 있는데요. 정년 교수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정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5년 전에 2020년에 제가 정년을 했고요. 지금은 정년을 한 지 한 5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보통 정년을 하면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 제가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게 된 이유는 정년하기 직전에 제가 연세대학 강의실에서 위안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위안부들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안부에 대한 어떤 모습과 다른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의 그런 위안부로 가게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견해하고 다른 견해를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말썽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저를 징계도 했고 또 검찰이 저를 기소를 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한 게, 강의실에서 얘기한 게 이제 위안부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 일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고 또 검찰이 저를 기소해서 감옥에 가라고 했는데 재판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에 제일 가깝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거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언론이나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왜 정년교수라는 이상한 타이틀을 갖게 됐나를 설명드리느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3.1운동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3.1운동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3.1운동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게 1910년이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게 1945년. 그래서 35년 동안 혹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였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 식민지배를 받던 기간 중에 1919년 3월 1일 날 일제대항에서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고 고초를 겪었다. 그런 3.1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알고 저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 통치에 대항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싶다. 독립을 시켜달라라는 요구를 일본에 대해서 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가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의 방식이 약간 바뀌기도 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게 3.1운동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3.1운동에서 구체적인 인물로는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유관순이라는 분이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게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3.1운동을 이승만이라는 우리나라를 세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주도했다라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나중에 1945년에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에 지고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을 하고, 그 성립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3.1운동과 연관지어서 연구한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의 연구 결과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나 교과 과정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 또 매스컴인 언론기관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3.1운동과 이승만은 관련이 없다. 3.1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시위를 했고, 그 시위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의 조선 통치가 식민 통치의 방식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일본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은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벌어지고 나서 1919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 사이에 조선을 독립시키자. 그래서 국내는 일본의 통치 때문에 독립운동을 잘 못하니까 예컨대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또 상해, 중국에 있는 상해, 또 만주에 있는 여러 작은 지방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 독립운동이 1919년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라는 통합된 독립운동 단체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다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 9월 달, 10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라는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뽑았다. 그래서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로 생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세웠다 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3.1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라고는 여러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하게 된, 3.1운동을 주도하게 된, 3.1운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정치 철학이 민족 자결이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만 4년 동안 벌어진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국제전인데, 그 국제전에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고, 이제 세계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전후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거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을 상대로, 야, 지금부터 너네가 전쟁에 졌으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너희들 따라와야 된다 라면서 주도한 것이, 제창한 것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뭐냐,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약소국들은 앞으로 스스로 민족 자결을 해서 강대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고, 그것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컨대 기독교 지도자들, 천도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도 민족 자결을 하자,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자 라고 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 거기에 김성수와 같은 동아일보의 주도 세력, 김성수나 송진우, 현상현, 이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활동하던 그 언론계에서 활동하던 선각자들이 합류를 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민족 자결이라는 것이 근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를 어렸을 때, 제가 초중고를 다녔을 때나 지금 초중고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 민족 자결이라는 것이 소수민족, 약소민족의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주 독립의 국가를 만들고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왜곡이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게, 1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전쟁에서 진 나라,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났으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와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에서 진 나라가 앞으로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제 민족 자결을 해라라고 그때 주장을 했고, 그것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에 이긴 나라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진 나라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인데 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참전국은요, 전쟁에서 진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졌어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왜 일으켰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미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 진출한 식민지가 영국과 프랑스는 많은데,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 이런 나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를 많이 건설을 했는데, 독일이 뒤늦게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들이 워낙 전 세계에 식민지를 깔아놓고 여기는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저기도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하니까 독일은 식민지를 만들 곳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식민지를 만들려고 해외에 빈틈을 찾아서 여기저기 만들면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니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에 독일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이거 우리도 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식민지를 해외에 좀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싸움이 난 게 1차 세계대전인데, 그 독일하고 같은 편에, 독일이 가장 중요한 국가고, 독일하고 같은 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헝가리라는 나라가 따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역을 관통하는 나라 이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의 중부에 있죠. 유럽 중부 아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있는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망라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나라 아래쪽으로는 발칸반도라고 그리스 쪽으로 연결되는 발칸반도가 있고, 발칸반도를 넘어가면은 지금의 우리가 아는 터키, 그때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스만 투르크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강대국이 있고 이미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든 것을 따라하려고 독일이라는 유럽 안에서 후진국이던 독일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해외에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터키 제국하고 힘을 합쳐서, 야, 우리 저 영국하고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를
깨부수자. 전쟁을 해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자라고 시작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처음에는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독일이 미국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좀 중립국가 선박을 공격해서 그걸 침몰시키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죄 없는 미국 시민들이 많이 전쟁에 희생을 당하니까 이제 미국이 영국하고 프랑스 편에 참전을 해서 미국도 1차 대전에 참전국이 됩니다. 그 참전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고, 그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참전하면서 1차 대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기는 쪽으로 급격히 정리가 되고 독일이 지게 됩니다. 그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경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게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가운데, 이게 어디, 이게 포인트가 되나요? 이게 좀 약해요. 이거.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잘 안 보여요. 네, 여기가 독일이죠. 여기가 독일입니다. 이게 영국, 프랑스가 여기 있고 이제 독일이 여기 있는데, 이 독일이 이게 지금 1920년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경을 보여주는데, 이 고동색, 진한 고동색이 원래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였는데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뺏깁니다, 독일이. 여기도 뺏기고. 독일이 전쟁에서 지구 나라가 작아지고, 그 밑에 요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이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발칸반도가 있고, 여기가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나라인데, 여기도 터키라는 나라가 여기를 다 지배하고 있다가 이만큼으로 줄어들고, 여기는 시리아, 레바논이라 해서 여기는 불란서가 지배하는데, 여기는 이라크, 영국이 지배하는 대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완전히 이렇게 국경선이 완전히 새로 정비가 되죠. 이게 이제 1918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경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터키라는 이 세 나라가 전쟁에 지고, 유럽에서만 영토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진출해서 독일의 식민지로 만들어져 있던데,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배하던 식민지,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식민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최고 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그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새로운 세계 질서는 민족 자결을 시켜야겠다. 즉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진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던 지역에서는 민족 자결을 시켜서 과거의 식민지 종주국은 통치권을 행사 못하게 하고, 일정한 기간의 그 위임 통치 기간을 거쳐서 그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을 전부 자유로운 국가들로 만들도록 하자라는 게 우드로 윌슨이 얘기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 게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배하는 해외 식민지가 무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대상으로, 야, 니네가 지배하던 나라도 민족 자결을 시켜야겠다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승전국이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딱 갈라져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새로운 전쟁 이후에 새로운 질서는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파리 강화 조약에서 체결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인데, 그 국제 질서를 만들 때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협의해서 만드는데, 그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네 나라들을 스스로 자기네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해체하고 우리 식민 통치 더 이상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할 리가 없는 거죠. 우드로 윌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아예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게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게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합이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기구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든 게 국제연맹인데, 그 국제연맹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는 그러니까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들은 다 해체시켜서 민족 자결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드로 윌슨이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의 실제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잘못 알려져서, 이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세계의 모든 약소민족들, 피식민 지배계급, 피식민지 국가들은 민족 자결을 하자고 주장하는 게 우드로 윌슨의 주장이구나라고 잘못 알았어요, 당시에. 지금도 잘못 아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으니까 저 같은 대학 교수들이 지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국제정치 대학 교수들 중에 우드로 윌슨이 얘기한 민족 자결이라는 게 그 당시 승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도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당되는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제연맹을 만드는 회의에서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대신 전쟁에서 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니네 나라들이 지배하던 식민지는 앞으로 그러면 다 해방을 시키는데, 그 해방시키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민족 자결을 시키겠다. 원래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그 민족 사람들이 자기네 국가를 스스로 만들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그 과정에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위임 통치를 좀 하자. 그래서 국제연맹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위임 통치하는 기간을 거쳐서 앞으로 5년 후, 3년 후에는 니네가 자주국가를 만들도록 해주겠다. 이게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못 알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식민지도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일본은 당시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그 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편에 섰는지 패전국 편에 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2차 세계대전에는 일본이 졌다라는 걸 알고 있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져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1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지도가 중심이 된 이 질서에서 유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터키 이 나라들이 나머지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 전쟁. 저 소련도 그때는 이 미국, 영국 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승전국 편에 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의 식민지인 우리나라가, 조선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로 독립하게 해달라고 민족 자결을 요구하면은 일본이 해주려고 하겠어요? 영국이나 프랑스한테는 얘기도 못한 건데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민족 자결을 요구하면 일본이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들어줘야 되는데 일본이 안 들어줘가지고 일본 놈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쟁에 이겼어요.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그 식민지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계속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식민 지배를 시비 걸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겼으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걸 시비 걸어서 우리도 좀 식민지 만들자고 하다가 졌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영국하고 프랑스 편을 들어서 1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질서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는 거고 그 편에 일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만을, 만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제적인 뭐라 그러나 국제 정세의 흐름이 있었죠. 그 흐름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면서 무리하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승만은 이런 문제를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아는 국제정치 전문가였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썼던 분이라서 이승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승만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는데 이 끝났을 때 새로운 세계 질서가 전개가 된다. 그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은 민족 자결이라는 흐름으로 간다. 근데 민족 자결이라는 것이 승전국의 식민지한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패전국의 식민지한테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승만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정은 일본이라는 승전국의 식민지니까 우리나라가 민족 자결을 요구하면 일본이 들은 채도 안 하고 콧방귀를 낄 게 너무나 뻔하니까 이승만이 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식민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려면은 유럽에서의 전쟁하고 상관없이 일본으로부터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아래로부터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그것을 좀 민족 자결이라는 걸 우리도 해야 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마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승조국을 한 대로 난데없이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하면은 일본이 콧방귀도 안 낄 테니까 조선이 스스로 독립하겠다라는 독립의 요구를 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봐라. 조선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을 요구하니까 승전국이지만 일본 너네도 조선을 독립시켜라. 민족 자결을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고 또 국제사회의 언론, 국제사회의 여론에 부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승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3.1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3.1운동을 제안한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너무 커서 네, 이제 이승만이 주도한 3.1운동의 성과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지금 설명드린 게 첫 번째 1차 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등장하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것을 이승만이 했는데 이 위임통치청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에서 민족 자결을 하려면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새로 생긴 국제기구, 국제연맹이 한시적으로 3년이나 5년 동안 위임 통치를 한 다음에 민족 자결로 자주국을 세우는 것으로 가자라는 단계적인 독립의 방안입니다. 그것을 이승만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라는 걸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이 미영불 연합군과 휴전협정에 조인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해인 1919년 1월 파리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쟁의 책임, 그에 따른 영토 조정, 그리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고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질서 재편이었지만 미국에 사는 독립운동단체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한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독립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흐름을 탈 수 있었고 특히 그런 흐름에는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 유럽에서 넘어온 소수민족이 미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약국 동맹회의라는 걸 엽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새로운 국제질서에 반영시키고자.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 체코 사람들, 같은 미국에 이민 온 유럽의 소수민족들이 전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겪고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약국 동맹회의가 첫 번째 1917년에 있었고 두 번째가 1918년에 있었고 이 회의의 대표로 대한인 국민회라고 당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창호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파견한 이승만이 이제 민족 자결을 하는 방안으로 위임통치 청원을 하게 됩니다. 본토에 있던 민찬호, 정한경은 날짜를 맞출 수 있었는데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은 본토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일본 여권을 만들기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미국 국무부의 특별 허가를 얻겠다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여행할 수 있는 그 증을 일본 여권이 아닌 미국 국무부 특별 허가증을 얻는 걸 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끕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6일이 되어서야 하와이를 떠날 수 있었고 이게 정한경하고 민찬호라는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중요한 분들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승만은 출발 전에 이미 종료된 소약국 동맹회의가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소민족의 독립청원서를 파리로 보내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잡는 파리 강화회의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를 보내자라는 결의를 했는데 사실 저 결의는 하나마나 한 거죠. 출석권을 주면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파리 회의를 주도하는 승전국들이 예컨대 프랑스나 영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 대표를 저기 와서 니네 독립 주장하라고 판을 깔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와이를 떠나서 본토로 가는 이승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이 여기입니다.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미국이, 일본과 미국이 무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대표를 파리 강화회의의 정식 멤버로 인정해주기는커녕 파리로 가는 여권조차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동시에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대학의 총장이
이었던 우드로 윌슨과 이승만이 무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총장이고 교수였고 한 사람은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총장과 박사 사이에 그런 박사과정 사이에 위계관계가 있던 관계가 아니고 이승만이 우드로 윌슨의 그 총장 공간에 밥 먹으러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가던 사이였습니다. 배고프면 가서 밥 얻어먹고 그 집 딸들하고 무지 친하게 지내고 그 집 우드로 윌슨의 사모님 우드로 윌슨 이승만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맺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은 야 그래도 우드로 윌슨이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 질서를 이렇게 재편하고 있는데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내가 부탁하면은 그래도 좀 한국의 독립을 좀 특별히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이승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1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은 무렵 전후처리를 위한 국제정 지적하기 바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인 1918년 1월 미국 의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해양 무역국가 미국.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은 해외에 군사력을 보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쟁취하고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 나라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미국은. 일본이나 프랑스는 아니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러지 않죠. 군대를 보내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현지에 군대를 남겨두고 그 군사력을 통해서 현지에 자기들의 위성 국가 정권을 세우고 통치를 합니다. 미국은 군대를 빼내옵니다. 지금도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해양무역국가 미국이 식민지 종주국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블록을 해체하고 국제 통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이고 이를 위한 명분으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약소민족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승리를 내다보고 있던 식민지 종주국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전국, 즉 독일의 식민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식민지를 우리가 땡겨 먹어야겠다. 접수할 속셈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미국이 저런 제안을 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은 민족 자결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연맹이 한시적으로 위임 통치를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중간 단계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민족 자결, 완벽한 문직 자결로 넘어가도록 하자 하는 게 한시적 위임 통치 방안입니다. 윌슨은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의 영토와 식민지, 그리고 1917년 혁명 뒤처리로 전쟁에서 갑자기 빠진 러시아 영토에서 분리할 지역을 국제연맹이나 다른 나라들에 맡겨 한시적으로 통치한 후 독립시키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윌슨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승전국 식민지는 아예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윌슨이 하자는 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전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중심이 된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의 구상은 결국 일부만 수용되었고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 통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일괄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여기입니다.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에서 분리되는 이라크, 지금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요르단. 요새 전쟁이 나는 이 지역이 다 영국이 지배하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가 지배하던 지역입니다. 영국이 지배하던 지역, 프랑스가 지배하던 지역은 각각 영국하고 프랑스가 후견국이 되라. 그래서 나중에 독립시켜라. 니네가 식민지를 관리했으니까 니네가 직접
앞으로 독립시키라는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독립시켜라.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는 겁니다. 독일이 해외 식민지로 관리하던 지역은 승전국 식민지로 재분할이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 5개에는 독립국가가 생깁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게 그 지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터키가 지배하는 시리아, 레바논, 이 아래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래가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불란서가 지배하는 데고, 여기 이라크는 지금 영국이 지배하는 데입니다. 이거를 다, 그 다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중동의 화약고가 저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런 배경을 가진 것이고, 여기 제가 옆에 써놨는데, 저 오른쪽에 녹색 부분에 보면은 소련 국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핀란드가 독립을 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다 독립을 합니다. 근데 저 나라들이 2차 대전하면서 다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깁니다. 2차 대전은 독일하고 러시아가 싸우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역사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저 역사하고 우리나라 식민지하고도 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 본토로 가는 배를 탄 시점은 바로 국제정치의 역학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을 거쳐서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민찬호, 정한경, 소재필과 이제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역시나 여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한탄을 하는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던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우드로 윌슨과 저 민족 자결주의의 원형이 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미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우드로 윌슨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고 저 얘기가 뭔지를 이승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때였는데, 이승만은 그래서 차선책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을 통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를 준비하자라고 제안하고, 그 당시 이승만이 건강이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정한경으로 하여금 초안을 준비하도록 하고, 준비된 초안을 병상에서 다듬어서 이승만이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한테 미리 그 안을 보내서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1919년 2월 25일 날 청원서에 서명하고 3월 3일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그걸 제출합니다. 이게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월 25일하고 3월 3일 사이에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불타오르면서, 아니 무슨 한시적으로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것도 이거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당연히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신채호 생각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지금 3.1운동을 했으니까 곧 우리가 독립할 텐데, 일본이 그래서 우리를 독립시킬 텐데, 이승만은 그 독립된 나라를 지금 위임 통치 청원을 해? 이거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신채호가 참 너무 머리가 나쁜 거죠. 장차 이 위임통치 청원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장차 앞으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도록 해달라라는 게 이승만과 정한경이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입니다. 그것을 근데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 넘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채호 등 이승만 반대파들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에다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앞으로 만들어질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공격하는 게 신채호의 이승만 공격입니다.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제안한 방식에 따라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해 일정한 기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에 두어달라는 이 제안은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도 거의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 위임통치청원에 쏟아진 비난은 오직 이승만에게만 집중됩니다. 같은 제안을 했던 김규식, 그리고 이승만이 이런 제안을 하겠다고 미리 안창호한테 보고하고 안창호도 그거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한 안창호에 대한 비난은 또 안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이 신한청년단이 파리에 가서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통치청원하고 거의 같은 청원을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인데 핵심이 뭐냐면요,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군 측이 한국의 장래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고 현재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의 탁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면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극동의 하나의 완충국을 창립하는 것이 되어 어떠한 특수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해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이승만이 제출을 했고, 우드로 윌슨한테. 우드로 윌슨은 저 이승만의 제안을 파리 평화회의에 회부를 했느냐? 회부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한국은 일본이라는 승전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드로 윌슨의 판단이었어요. 그 판단 때문에 이승만이 열받아서 3.1운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밑에 아랫만 읽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과정과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략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된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특히 천도교, 기독교, 불교 민족 대표 33인이 1월 21일 세상을 떠난 이황과 고종이 죽었죠. 장례식 예정일 3월 3일 직전이, 그러니까 장례식이 3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3월 1일 날 이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3.1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학자들 중에는 돌아가신 유영익 교수, 그 다음에 또 정광훈 목사님, 임복일 뉴델리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 동의하고 연구 결과를 보태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차 대전이 끝나면 강화회의에서 윌슨을 앞세워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보관을 1918년 10월경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형의 동생입니다. 여운형과 미국인 선교사 평안북도 선천의 미동병원 원장인 샤록스를 통해서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기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우드로 윌슨을 상대로, 국제연맹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앞뒤를 아무리 따져봐도 일본의 식민지,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이 민족 자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 이 승전국 식민지라는 제약을 뛰어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러면 국내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벌어지면은 그걸 발판으로 일반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니까 민족 자결을 하게 해달라라고 만들자라는 생각을 이승만이 하고 그 생각을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국제정세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가 독립운동을 좀 국내에서 해줘야지 내가 말빨이 먹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영익은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분으로 독립을 향한 집념, 고아 송진우 정기, 인촌 김성수 사상과이랑 이 두 책에 나오는 인용을 제시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따옴표까지 붙어 있습니다. 1918년 12월 어느 날 워싱턴에서 재미 동포들과 구구 운동을 하고 있던 우남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왔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련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구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 이승만이 지금 내가 구성하고 있는 지금 파리 강화회의하고 관련된 민족 자결 이것을 국제적으로 성사를 시키려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좀 강력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이 인용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정광훈, 인복일 이런 사람들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긴 더 자세히 납니다. 인촌의 평생동지 송진우 전기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운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아의 일상생활에 감돌던 만국의 우울은 1918년 10월, 1919년 3월 1일, 5개월 전입니다. 4달 전입니다. 점차 거치기 시작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어 민족 독립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송진우도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굉장한 자극을 받은 거죠. 고아는 개동으로 인천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뜻밖에도 여운형이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비밀 명령을 받들고 상해를 거쳐 국내로 돌아온 것이었다. 우남 이승만의 비밀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 고아가 기록한 이승만의 전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민족 자결련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우리 민족의 노예 생활을 만방에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하기 바란다. 이 말을 들은 송진우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바라던 소식이었다. 국내 일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 정세가 달라지는 대로 다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우남의 연락에 대한 해답을 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원래 하려고 그러던 걸 열심히 해달라. 그렇게 해답을 했다는 거고, 이를 전후하여 고아를 중심으로 국내 세력은 고아와 기당은 현상인입니다. 묵고 있는 중앙학교 숙직실을 총본부로 해서 활동을 계십니다. 그래서 중앙학교 숙직실을 본부로 해서 기독교, 천도교를 규합해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것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데, 그 해방을 추구하는 배경에는 우드로 윌슨이 얘기하는 민족 자결을 우리가 따르면 된다. 근데 걸림돌은 일본은 승전국의 일원이라 승전국의 식민지가 민족 자결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쉽게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세게 하면은 그 독립운동 일어난 사실을 근거로 국제사회 여론에 우리가 호소해서 일본이 비록 승전국이지만 우리도 민족 자결을 하게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자라는 이승만의 아이디어가 먹힌 겁니다. 그것을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하겠다라고 해서 3.1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근데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활동한 것을 이 일본에 이제 3.1운동이 벌어질 때 한 달 전쯤에 동경 유학생들이 그 3.1운동의 전 단계인 그 28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그 28 독립선언을 하는 과정에도 이승만의 활동에 자극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28 독립선언에 자극이 된 기사가 두 개 있는데요. 왼쪽하고 오른쪽입니다. 왼쪽 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영자지, 재팬 애드버타이저라고 하는데 1918년 12월 15일 기사인데요. Koreans agitate for independence. 조선인들이 독립 활동을 한다라는 제목을 단 영문 기사고요. 오른쪽은 1918년 12월 18일 기사인데요. 저게 아사히의 오사카판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오사카판에 보면 민족 자결을 인식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 일본말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네, 재팬 애드버타이즈하고 오사카 아사히 신문 이 두 가지 기사가 난 것을 동경에서 유학하던 우리 독립 일본 유학생들이 보고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919년 1월 26일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이게 이승만이 쓴 거나 마찬가지 기사입니다. Korea appeals to Wilson for freedom. 한국이 우드로 윌슨에게 자유를 달라고 어필한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승만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그래서 손세계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영자신문의 기사를 보고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인 유학생들이 이 기사들을 보면서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받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제정치부대에서 펼쳐지는 이승만의 활동에 주목하고 1919년 1월 26일 방금 봤던 뉴욕타임스 1.5면에 걸쳐 게재한 한국 특집 기사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했음에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 자유를 얻기 위해 윌슨의 청원. 그리고 이런 그 해석은 김학은 교수님이라고 체코의 독립운동과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연구해서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마사lik과 같은 방식, 즉 체코가 국내에서 저항을 통해서 종주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했듯이 한국도 같은 방식의 국내 저항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똑같은 방식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패전국이에요. 그래서 체코는 어떻게 보면 쉽게 독립을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못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3.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이승만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나를 보여주는 기록이 몇 개 있는데요. 일본 경찰이 정보보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손세일이 1918년 11월 30일자 정보보고. 1918년 11월 30일이니까 19년 3월 1일보다 지금 한 2달 전이죠. 당시 연희 전문학교가 있던 고양군 신촌의 연세대 캠퍼스가 그 당시는 고양군 연희동이었습니다. 영이면 창천리는 새 하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 학교 학생들이 반일적인 불온한 운동을 마치 당시 하와이 교민들처럼 거침없이 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보고서는 최근에 서울에서는 다가오는 파리 강화회의에 약소국들도 동맹하여 참석하게 되었는데 조선에서는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이 참석하게 되었고 그 비용으로 황해도에 사는 어떤 부조가 이미 3만 원을 조달했다. 이게 지금
일본 경찰이 1918년 11월 30일 날 자체적으로 정보 보고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경찰의 정보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지금. 1919년 2월 5일자 평안남도 경찰 보고서는 관내 일부 한인들 사이에 재외 한인 및 제1 유학생 등이 평화회의의 대표자를 파견하여 미국에 힘입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 중심 인물은 이승만이라고 기술했습니다. 3.1운동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49년에 서정주가 쓴 우남 이승만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책은요, 서정주가 썼고 이승만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서 이승만이 서정주한테 이렇게밖에 글을 못 쓰냐고 찐빠까지 먹어가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왜 김구의 일대기를 이광수가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소원인가 하는 그 김구의 일생을 쓴 게 이제 맞으면 그 당시 국내에서 일본 식민 통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광수가 독립이 되니까 그거 자기의 친일적인 활동을 용서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김구의 일대기를 써주고 서정주는 이승만의 일대기를 씁니다. 근데 김구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 이광수가 쓴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승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서정주가 쓴 것을 보고 너는 이거밖에 못 쓰냐고 찐빠를 놔요. 그래도 하여튼 그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49년에 나온 책이에요. 서정주가 쓴 겁니다. 이승만이 내용을 다 확인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정주가 쓴 겁니다. 다운표에 들어간 게. 그는 이 지시를 그는 이승만입니다. 서면으로도 보내고 밀사를 통해서도 보내고 전신으로도 보내어 뜻 있는 모든 동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동지들에게 민족 총궐기의 기회가 왔으니 속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보내는 한편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정식으로 파견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교섭을 시작하였다.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시한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제정치 흐름을 꿰뚫어보던 이승만이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패전국을 상대로 민족 자결을 하는 것보다 승전국을 상대로 민족 자결을 하는 것이 천배, 만배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편으로 국제정치 역학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밑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 두 요구가 맞물려야 승전국 일본을 상대로 한 민족 자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3.1운동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독립 요구를 기획하고 실행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1949년 서정주가 쓴 정기부터 2023년 새로 출판된 송진우 정기까지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규 교수가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사실은 천도교는 3.1운동에 참여를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할까 말까를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천도교는. 참여해서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천도교가 괴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합류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이승만과 국내 기독교 세력이 그 당시 갖고 있던 끈끈한 연대가 물밑에서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평북의 그 샤록스라는 그 미동병원 원장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국내 기독교 세력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에서 민족 자결을 우리가 주장하려면은 밑에서부터의 독립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동아일보 세력인 인촌 김성수, 고아 송진우, 현상현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때부터 국내에 있는 기독교 세력하고 이승만이 연락을 합니다. 그 연락이 이미 되고 있으니까 동아일보 세력이 3.1운동을 중앙학교 숙직에서 준비하면서 기독교 쪽하고 연락을 하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런 계획에 우리는 적극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천도교는 최린이 이제 그 연락을 하는데 오락가락 여러 번 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생각해보니까 어려워. 또 며칠 지나면 또 하겠다. 오락가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침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기독교가 16명인데 전부 선고 형량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많이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름 나와 있는 기독교 이 목사님들 이름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 기려야 되는 분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 중에 이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죠.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3.1운동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949년에 아까 말씀드린 서정주가 쓴 책, 85년에 쓴 동아일보서 책, 유영익 교수 책, 김학은 교수 책, 정광훈 목사 책, 손재일 선생님 책, 김학은 교수 책, 이상규, 배진영, 오정환,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낸 책도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 3월 1일 이후에 미주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얘기는 여기서 오늘은 안 하는 것을 하고요. 혹시 또 불러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과 3.1운동의 관계, 또 그 3.1운동과 민족 자결주의의 관계, 또 민족 자결주의와 1차 대전의 승전국인 국가, 패전국인 국가 사이의 입장 차이,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 자체가 부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3.1운동이 얼마나, 지금 3.1운동이 우리나라의 독립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까지는 다 교육을 하는데, 그 3.1운동을 통해서 독립국가가 되는 방략으로 이승만이 주장한 것이 민족 자결이고, 그 민족 자결은 이승만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우드로 윌슨의 주장이기도 한데, 우드로 윌슨이나 이승만이 주목하고 있는 민족 자결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을 상대로 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것은 씨알이 먹히질 않는다. 패전국을 상대로 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1차 대전을 정리하는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본과 같은 승전국을 상대로 우리가 민족 자결을 하겠다고 조선 사람들이 얘기하면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3.1운동이 필요한 거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국내에 전하니까 국내에 있는 인천이나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세력, 천도교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부분을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때뿐 아니라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또 우리나라가 미 군정 기간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온 공산 정권하고 싸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도 워낙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점 나아지겠죠, 앞으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